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성훈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현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이제 간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증강 기법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하고, 현재 지금 저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초심자를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으셨을 비유가 뭔가 위조지폐범과 경찰 간의 뭔가 이렇게 속이는 그런 게임이다 라는 비유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다른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떤 한 범죄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범죄자는 그림을 위조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인데 이 사람은 그림을 자기가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아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2명 납치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는 감시를 하고요. 한 명한테는 네가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한 명한테는 네가 얘가 그린 그림을 판단해라. 라는 역할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이 판단한 역할을 가지는 저지한테는 정답이 될 수 있는 이런 명화들을 자료로서 이제 주고 그림을 그리는 페인터한테는 어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그런 방 같은 데 가둬놓고 그냥 종이만 딱 던져주는 거예요. 여기다 알아서 그림 그리라고.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하나 막 몇 개 줍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네가 떠오르는 대로 알아서 그림을 그려라 라고 되게 이렇게 악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얘는 이제 자기는 죽기 싫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뭐라도 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내고 나면 저지가 이거를 보고 나서 네가 방금 그린 그림은 얼마만큼 진짜 같다 가짜 같다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변환해서 보내줍니다. 그럼 얘는 이 점수를 가지고 더 점수를 잘 받으려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겠고 이 저지 역시 감시하는 사람한테 방금 네가 판단한 결과에 대해서 뭐 얼마나 잘했다 못했다를 이제 또 점수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간 네트워크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거를 간에서의 용어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의 역할을 로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생성해내는 제너레이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가 만든 결과를 판단하는 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 네트워크 내부에는 총 두 개의 별개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해내는 제너레이터 그리고 구분해내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이렇게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고 이 네트워크들은 로스 펑션을 가지고 훈련이 되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정식으로 제대로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 일단 이게 제너레이터가 학습하는 과정인데 제너레이터는 먼저 노이즈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는 그냥 말 그대로 랜덤 값이고요. 이걸 왜 받냐면 제너레이터가 생성해내는 결과값을 다양하게 하려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23, 51 이렇게 나온 요 벡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모나리자 그림을 그리게 되고 뭐 1, 2, 3이라는 벡터에 대해서는 뭐 별 해는 밤이라는 또 다른 작품을 그리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이제 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노이즈라는 건. 그래서 이 노이즈를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에 이제 입력을 시키고 나면 이렇게 결과물을 얻게 되는데 이때 제너레이터는 G라고 앞으로 이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결과물은 제너레이터에 노이즈 인풋을 준 거예요. 이제 Z. 그렇게 했을 때 이제 X 햇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네트워크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인데 제너레이터는 방금 자기가 생성해낸 이 결과물을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방금 자기가 생성해낸 인풋 그 제너레이티드 피처를 입력을 받아서 이제 그 값을 가지고 이제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스의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이제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하게 되겠죠. 이제 이 제너레이터로. 요게 이제 제너레이터의 학습 과정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GZ 그리고 DGZ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노이즈를 받아서 생성해냈다라는 거고 DGZ는
노이즈를 받아서 생성해낸 그 결과값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똑같이 간에서도 이제 제너레이터에서도 생성된 결과값을 일단 인풋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실제 값 역시 같이 인풋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된 값이랑 그리고 실제 값을 이제 동시에 받은 다음에요. 이걸 가지고 로스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값, 제너레이터가 생성해낸 결과물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결과값뿐만 아니라 이제 리얼 데이터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결과값까지 이제 함께 계산을 해서 이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학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사이에 이런 관계를 민맥스 게임이라고 원저자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아래 보고 계시는 게 이제 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화하고자 하는 이 간에서 최적화하고자 하는 식이 되는데 첫 번째 텀에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실제 데이터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분류값이고요. 두 번째 텀은 Z가 아까 노이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이즈에 대한 제너레이터의 생성값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분류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최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최대한 실제와 같은 생성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가짜와 진짜 데이터를 이제 완벽하게 다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각각의 최종 목적이고 이 서로 간에 이제 이런 줄다리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y랑 y 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y는 실제 정답값이 되는 거고요. 이 y 햇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분류값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에 대해서 먼저 보면 첫 번째 항은 y가 0일 때, y 햇이 값이 어떻게 되든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은 y가 1일 때만 보면 되는데 y가 1일 때는 y 햇이 1에 가까울수록 첫 번째 항 전체가 이제 0에 가깝게 되고요, 값이. 그리고 y 햇이 0에 가깝게 될수록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 이제 가까워지게 됩니다. 똑같이 이제 반대 이쪽에서 보시면 y 값에 대해서 얘가 1일 때는 y 햇이 무슨 값이든 상관없이 다 항상 제로가 되고요. y가 0일 때는 y 햇이 0에 가까우면 0에 가깝게 되고 1에 가까울수록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항은 요 뒤에 항 먼저 보시면 요 뒤에 항은 이 뒤에 항만 이 제너레이터에 대한 로스 값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너레이터는 항상 이제 가짜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의 y 값은 그냥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항은 항상 없는 거고 뒤에 항만 살아남게 되고요. y가 제로일 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자기가 만든 것을 1이라고 진짜라고 이제 판단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요게 이제 제너레이터가 이상적으로 원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0이면 0, 이제 y가 0이면 y 햇도 0, 그리고 y가 1이면 y 햇도 1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최종적으로 간에서 쓰이는 로스 식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원 논문에서 이제 생성해낸 결과가 되겠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실제 이미지들, 그리고 오른쪽 여기 노란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게 생성된 값들입니다. 보시면 실제와 비교해서 이제 되게 비슷하게 잘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대해서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성능이 이제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야 학습이 잘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 G는 그냥 노이즈만 입력받아서 뭔가 유의미한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반대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냥 생성된 결과물이랑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정답 값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분류만 하면 되기 때문에 D가 실제로는 더 빠르게 학습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까지가 간에 대한 원 논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컨디셔널 간, 이제 줄여서 시간이라고 불리는 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결과에서 보시면 이 결과는 이제 이 데이터는 0에서 9까지의 숫자가 있는 데이터인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그냥 초기 간에는 내가 원하는 클래스의 이 결과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0에서 9까지 숫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숫자는 다 필요 없고 9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간에서는 그냥 뭐 아웃풋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돌리면서 숫자 9가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하니까 내가 원하는 클래스의 그런 생성물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만들게 된 네트워크가 C간입니다. 그래서 C간에서는 이제 간에서 아주 살짝 수정만 된 형태인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리고 제너레이터에 다른 건 다 똑같고 이제 다른 건 다 똑같고 제너레이터를 지금 보시면 노이즈를 넣어서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고 그 결과물을 이제 다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는 이 과정은 똑같죠. 근데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Y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 Y는 뭐냐면 내가 어떤 클래스에 대한 값을 생성하고 지금 어떤 클래스에 대한 값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Y 값을 추가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클래스의 값만을 이제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만든 결과물의 결과이고요. 지금 다 000001111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 클래스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잘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 로스 값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 아까는 이제 여기에 x만 있었는데 지금 x 바 y가 됐죠. 그러니까 y를 이미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y 값을 내가 미리 주고 그때의 x 값에 대한 결과 값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제너레이터에 대해서도 똑같이 내가 지금 어떤 값을 원한다 라고 y를 먼저 주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맨 처음 제안된 간에서는 그 내부 레이어가 다 fully connected 레이어였는데 CNN이 성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CNN으로 이제 만들어 보면 안 될까 해서 만들어 본 게 딥 컨볼루셔널 간, 이제 줄여서 DC간입니다. 그래서 DC간은 그냥 이름 그대로 내부 구조가 이렇게 CNN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인풋이죠. 이제 Z, 그러니까 노이즈. 인풋을 받아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CNN이랑 다르잖아요. CNN은 원래 인풋이 이제 크고 점점점 줄여져 나가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거꾸로 커지죠. 왜냐하면 작은 수의 노이즈 값을 가지고 이제 큰 뭔가 생성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쓰이는 이 컨볼루션 연산은 그냥 컨볼루션이 아니라 디컨볼루션입니다. 디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용어로 이제 똑같이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풋이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커널이 CNN 커널이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인풋 각각 값 하나에 대해서 이 커널 값을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매트릭스가 총 4개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인풋 0에 대해서 커널 값 4개를 이제 다 곱하는 값을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인풋 1에 대한 값을 이제 커널 값을 다 곱해서 또 여기다 놓고 똑같이 2를 곱하고 또 3을 곱해서 각각 여기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 4개의 매트릭스를 다 합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디컨볼루션의 연산의 이제 결과값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뭐 스트라이드나 이런 걸 조절해서 이제 연산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미지를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업샘플링 같은 데에 사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D시간의 결과를 보시면 이 왼쪽에 이제 잘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재밌는 거는 오른쪽인데 맨 왼쪽 열이랑 그리고 맨 오른쪽 열을 이제 보시게 됐을 때 맨 왼쪽 열의 결과를 생성해낸 그때의 Z값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그림을 생성했을 때의 Z값이 있을 거잖아요. 이 두 개의 Z값을 인터폴레이션 해서 그때의 이제 결과값도 한번 본 거예요. 제너레이터 결과값도. 그렇게 했더니 재밌게도 마치
이미지를 이렇게 트랜지션 시킨 것 같은 그런 패턴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Z 값의 조절을 통해서 뭔가 결과값에 어떤 뭔가 이제 의미가 있는 변화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원하는 대로라는 것을 이제 거의 처음 제안한 논문이고요. 이 Z 벡터를 인터폴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재밌는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Z 벡터끼리 연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웃고 있는 여자가 결과값으로 나왔을 때 사용된 Z 벡터가 있겠죠. 그리고 무표정인 여자가 결과값으로 나왔을 때 Z 벡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무표정인 남자가 결과값으로 나왔을 때 Z 벡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Z 벡터들을 이 둘 사이에 빼고 얘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웃고 있는 여자에서 여자를 빼고 그 다음에 남자를 더하면 결과로 웃는 남자가 나오더라라는 이런 되게 재밌는 결과를 이제 여기서 처음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또 한 게 뭐냐면 이 Z 벡터의 어떤 특정 성분을 조금씩 바꿔보니까 이제 다 바꾼 게 아니고 이제 벡터값 전체를 바꾼 게 아니고 특정 성분만 이렇게 바꿔보니까 자기들이 일종의 뭔가 회전하는 성분을 찾았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 이제 점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하면 찾을 수 있을지 뭐 이런 방향성을 여기서 처음 제안해 주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맨 첫 줄 여기를 맨 둘째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사실 이게 각도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여기는 살짝 여자 같은 그런 얼굴인데 점점 갈수록 남성 같은 되게 진한 남성 같은 얼굴로 바뀌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인식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문제를 다음에 나온 어떤 논문에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숫자가 점점 이제 각도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는 점점 펜 굵기가 진해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도 이제 의자가 이제 이렇게 점점 회전하는 것이나 아니면 뭐 이 두께라고 해야 되나 넓이가 이제 점점 얇아지거나 이제 두껍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맨 아래에 보시면 사람의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거나 아니면 사람의 얼굴 표정, 이제 감정을 바꾸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이게 인포간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발표된 방법인데 인포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인탱글먼트라는 것을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너레이터에 주는 이 노이즈 벡터에 뭔가 벡터의 각각 성분마다 뭔가 결과로 나오는 이미지에 대해서 관련 있는 그런 성분들이 이제 연결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는 뭐 턱수염이랑 그리고 이게 눈동자에 관련 있고 두 번째 거는 안경에 관련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각각 성분마다 뭔가 관련 있는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노이즈 벡터의 한 성분이 그냥 단일 특징에만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내가 이 값 한 개를 내가 만약에 턱수염을 만들고 싶어서 이 턱수염 성분만 바꿔도 턱수염뿐만이 아니라 뭐 눈동자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뭐 그렇게 비슷하게 다른 성분들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 테크니컬한 용어로 인탱글먼트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인탱글먼트라는 건 그냥 이 피처들이 서로 이제 엉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들끼리 막 엉켜 있어서 내가 뭐 하나를 조금만 한 단일 성분만 바꾸고 싶어도 그게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정밀하게 이제 조절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인탱글 된 피처를 디스인탱글 시키고 싶어 하는 게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였고 이제 실제로 해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이제 로스 펑션을 만지게 됐는데 여기 첫 번째 텀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동일한 로스 펑션입니다. 이 로스 펑션에
레귤레이션 텀을 하나 추가를 해요. 그리고 그 레귤레이션 텀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C라고 코드라고 불리는 C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C 값은 뭐냐면 여기 노이즈 벡터가 지금 어떤 특징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노이즈 벡터에 추가로 이 C 값을 넣어서 노이즈 벡터는 이런 특징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 C 값이 이 각각의 특징들을 조절할 수 있게 이제 만들고 싶은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제 이 네트워크 이름이 인포가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이 아래에 있는 게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라고 하는 인포메틱스에서 쓰이는 그런 뭐 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넣은 C 값이랑 그리고 그 C 값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제너레이터의 결과 값이랑 그 둘 사이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고 싶은 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구하는 수식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되게 단순한 표현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두 다이어그램 사이에 이제 겹치는 이 부분이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공동 정보가 되는 거고 이제 여기 첫 번째 수식을 보시면 이 HX 전체에서 이 왼쪽 요 부분을 빼고 남은 게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최대화하고 싶은 건데 이제 그거를 이 레귤레이션 텀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요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PPT 상에서 어려울 것 같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뭐 어떻게 풀었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분포 자체 값을 구하는 건 어렵고 이 분포의 최소값 그러니까 로어 바운드를 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로우 바운드를 가지고 근사를 해서 그 로우 바운드를 최대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해서 구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코드 값과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생성값 사이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한다는 거. 그걸 가지고 각각의 C 값이 최대한 그 해당 피처를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만든 게 인포간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간 네트워크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약간 테크니컬한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간에 대해서 현재까지 제가 공부한 지점까지 문제가 있었던 거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터널 코베리어트 쉬프트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간 네트워크 내부에 여러 레이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레이어에서의 아웃풋들 간의 디스트리뷰션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제 학습하는 데 되게 오래 걸리고 이제 언스테이블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긴다고 해요. 이제 학습이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방금까지 보여드린 결과들은 되게 잘 나온 결과들이었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돌려보면 이제 학습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각 레이어에서 아웃풋 값들에 대해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표준편처럼 민값으로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해줬을 때의 이제 결과를 보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줄여서 BN인데 그거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이제 트레이닝을 쭉 시키면서 테스트 애큐러시를 이제 비교해 보니까 했을 때가 훨씬 정확도도 높고 더 빠르게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더라. 절대적인 정확도도 높았고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안 했을 때는 각 레이어의 아웃풋 분포가 지금 이거는 25%, 50%, 75% 아웃풋에 이제 그 각 퍼센타일들을 지금 값들을 그린 건데 대충 분포를 그럼 볼 수가 있죠. 그 분포가 이제 트레이닝이 진행됨에 따라서 되게 처음에 이제 불안정하다가 이제 좀 안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은 되게 스테이블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더 트레이닝도 빠르게 되고 좋더라 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도 뭐 한 거 안 한 거 다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한 게 좋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모드 콜랩스 그리고 베니싱 그라디언트라는 문제인데요. 근데 모드 콜랩스부터 보면 여기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이 실제 이제 정답 분포입니다. 근데 첫 번째 네트워크는 지금 트레이닝을 진행되면서 잘 훈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는 훈련이 잘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원래대로 이제 여러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거는 이제 거의 하나의 디스트리뷰션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0에서 9까지의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그런 문제라고 했을 때 위에 네트워크는 이제 0부터 9까지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경우예요. 근데 아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0부터 9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7만 생성해낸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베니싱 그라디언트인데 이 파란색, 초록색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봤을 때 파란색이 실제 이제 데이터고 초록색이 가짜 데이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되게 이 진짜 가짜를 잘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일 때 그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던져주는 값 자체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건데 얘가 이제 던져주는 값을 가지고 그라디언트를 계산해서 제너레이터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완전 이제 분류를 너무 잘하는 나머지 리얼이랑 페이크로 이제 분류할 때 그라디언트가 그냥 0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학습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주는 요 돌려주는 요 값에서 그라디언트가 그냥 빵이기 때문에 어디로 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와셔슈타인 간이라는 논문에서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로스 값을 수정해서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스 값이 그 전에 쓰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서 이런 한계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개선을 시킨 게 그 전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0부터 1까지의 아웃풋을 갖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고 있었는데 액티베이션 펑션을 안 쓰면서 이제 아무 실수로 그냥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이제 크리틱이라는 뭐 펑션 그냥 이름을 붙이기를 그냥 크리틱이라고 붙였다는데 크리틱 펑션으로 이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역시 0부터 1까지 기존에는 바운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그를 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로그가 없어졌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로스를 바꾸니까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줄더라, 뭐 없더라. 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베니싱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나오는 게 이제 W 간의 이 그라디언트 값이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항상 유의미한 이제 그라디언트를 던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빠르게 이제 하려다 보니까 영상 길어지지 않게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 좀 많이 생략한 내용도 있고 자세한 거는 사실 많이 뺐는데 기술적인 거나 아무쪼록 좀 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